시장의 변동기에 네. 나오는 정책들은 서민들을 좀 피해를 줍니다. 부자들한테 돈 꿔줄게 미분양 아파트 사세요 이러면 살 것 같으세요? 누가 삽니까? 무주택자와 서민들만 사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뭐냐면 대출이에요. 강수 대표님이 볼 때 아직까지 내놓아진 부동산 정책을 보면 몇 점 정도? 저는 49점 정도 주고 싶어요. 100점 만점. 낙제일세. 네, 100점 만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저랑은 초면이시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친근하죠? 저는 뭐 화면에서 많이 뵀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럼요. 제가 되게 좋아한. 감사합니다. 근데 인상이 이렇게 착하고 선하신데 제가 어떤 분이 나오시나 좀 더 공부해보려고 영상을 봤더니 이런 제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착한 이강수, 분노 폭발, 이강수 없소. 요즘 부동산이 이렇게 화내고 올 일이 많습니까? 아, 제가 네. 그 연말에 한 달 정도 쉬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산 시장을 다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말하거나 뭐 레포트하거나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삶의 지축이 흔들릴 만한 그렇죠.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고 또 그래서 사실은 공부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 맞아요. 이게 채워져요. 리필이 돼야지 그렇죠. 되는 거죠. 충전이 되고. 네, 그래서 제가 12월 한 달 동안 좀 쉬고 공부도 좀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다시 또 돌아와서 조금 뭐 이제는 정책도 보고 부동산 시장도 보고 이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요즘. 안 그러다가. 그러니까 쉬다가 이래서 화난 건가? 아니야. 이 어느 정부나 부동산 정책에 박수보냈던 점 좀 극히 드문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좀 다시 규제를 풀어준다. 특히 뭐 재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거 느낌이 받거든요. 전문가 시각으로서는 어떻게 보시고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관여하는 게 좋으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정책에 대해서 뭐 화를 내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정책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목적도 있고 또 그 뭐 지지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낼 수 있죠. 근데 전 중요한 건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사회, 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뭐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언론들, 전문가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적 의식을 갖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 대안도 내고, 이런 사회가 건전한 사회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정치를 떠나서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비판 의식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한 예만 들어드리면 종부세를 없애는 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래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조금 비판적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나 아니면 언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균형점이 점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나오면 하면 엄청나게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정부가 좋은 길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 옳다 그르다 떠나서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사실은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새롭게 뭐 신도시 개발이라면 48차 신도시처럼 나와 보니 예. 이래서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3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했지만 내 문제여야 비판의 지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도 내게 뭐 이렇게 많아졌어, 줄어들었어 그러면 저는 이번에 종부세가 너무 저렴하게 나왔어요. 저 공직에 못 출마해요. 종부세에 대한 그걸 보면 네.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라 그럴까봐 혀를 깨물고 싶을 부끄러워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볼 때는 그것도 오히려 비익빈 부익부를 나눠서 있는 자들이 더 혜택을 본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상황이거나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만이 아니라 비판이
건전한 비판, 그리고 박 대표님 말씀하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대안이 있냐를 동반해주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정치권에서만 서로 그렇죠. 다투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가슴이 좀 아파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문제 제기를 하나 또 하고 싶은 건 저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께서 보시면 전문가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전 전문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봐요. 두 가지 조건. 네. 하나는 뭐냐면 이해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이런 쪽을 다루시는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건전한 비판과 그리고 이런 제한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죠. 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전 경험이 많다고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 네. 예. 사실은 나쁜 경험을 많이 한 게 전문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패 전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자산시장에서는 나 막 돈 벌었어. 그리고 나 막 집 10채 있어. 그 다음에 뭐 나 20년, 30년 동안 부동산 했어. 이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대접받고 있다는 거예요.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자산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전문가들, 특히 자산시장, 부동산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현저히 없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아까 정책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자면 네. 지난해에도 뭐 특례보금자리 론이라든가 50년 만기 대출 제가 50년짜리 만기 대출을 하면 저는 100세가 넘어서 그렇게 사셔야죠.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천천히 나눠도 된단 말이야. 혹할 정책이 나왔다가 아니나 다를까 급하게 사라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병이 있다 그러면 좀 냉정하게 진단도 하고 뭐 여러분들의 소견을 좀 들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아파? 밴데이지 붙여줄게. 예. 심심해? 소금 쳐줘? 이렇게 해서 다들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 가계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빚으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거나 아니면 계속 수요를 당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도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도 올해도 이거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나왔잖아요. 네네. 올해는 또 뭐가 나오냐면 신생아대출이 나와요. 아, 그래요?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신생아대출 왜 나올까요? 저금리로. 출생. 그러니까 정책 목적이 네.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네. 근데 출생을 안 하는 그 이유 중에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위가 뭐냐면 높은 집값이에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때는 말이야 단칸방에 사과 상자 하나 식탁에 놓고 샀다라는데 지금 21세기에 못 그러죠. 그렇죠. 신랑감의 조건이 집을 구할 수 있나 없나 아무리 뭐 해도. 그러다 보니까 높은 집값이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인데 정부는 이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뭐냐면 대출이에요. 폭탄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인과관계가 이게 저출산의 원인이 높은 집값에 있다고 파악했으면 그럼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내리는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대출 받아서 사래요. 대출 쉽게 해줄게. 영혼을 끌어모으라고 연끌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대출을 해줍니까? 근데요. 그 정책이 시장을 다시 우려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맞아야 된다면서요, 대표님? 그렇죠. 어떤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에 큰 전제가 필요해요. 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화돼 있어요. 투자화. 네. 그래서 투자화돼 있는 시장에서 시장을 실제로 내가 의도한 바로 움직이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정책이어야 돼요. 아, 예.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시점. 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야.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나는데요. 그쵸. 실명제, 그렇죠. 하나회, 네, 특단. 맞아요. 깜짝 놀랐지? 맞아요. 이러면서 아무도 생각 못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잘 보시면 네. 보수 정부에서 정책이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네. 이런 거 다 나왔고 네. 그 의료보험 개혁 그럼요. 이런 것들도 다 아시죠? 그러네. 기자하시면서 다 보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보수 정권에서 나왔는데 그 보수 정권들이 이런 정책을 나올 때 이런 방법을 써요. 그래야 시장을 움직여요. 미국도요, 주식시장에서 전형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주식시장이 막 빠져요. 네. 그러면 시장이 예상치 못한 정책, 예상치 못한 시점, 과거에 없던 정책을 통해서 막 부양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쓰는 정책들이요, 다 예상하고 과거에 있던 거예요. 맞아요. 종부세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거 뭐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좀 아쉽다. 근데 대출을 풀어주든 집에서 비싸라는 정책은 사실 좀 풀어준 대출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풀어줬대는데 저도 한번 그게 유기적인 그게 뭐냐면 네. 부동산 이 일종의 바닥 업계에서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예요. 대출 해줄 때 사라. 아, 그래요? 네. 네. 사야 되나? 네. 네. 대출 해줄 때 사라. 그래서 정부가 이런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때 부동산을 사야 된다. 안 사면 바보다. 네. 그러니까 그 격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뭐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삐딱구두 신고 나온다. 뭐 이런 격언들이 많거든요. 통용되고 있는. 집값은 오늘이 제일 쌀 때다. 그런 거. 뭐 네. 내 집은 언제 사도 괜찮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옳다 그르다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네. 큰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네, 뭐냐면 과거에 이게 통했던 건 뭐냐면 가격이 빠졌는데 대출해 줄 때 사는 거예요. 아, 타이밍이 몹시 중요하군요. 그렇죠. 가격이 시점이. 빠지는 게 선 위예요. 맞아. 근데 가격도 안 빠졌는데 대출했는데 사요? 이제 또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돈 빌려다가 떡 사먹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출해 준다고 살아? 아니요. 가격이 빠졌을 때 대출해 준다고 했대 사는 거죠. 그 대출만 해준다고 사면 그게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거나 그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막 떨어지고 막으려 하는 것보다는 약간 올랐으니 좀 떨어져도 된다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정부가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정책들, 시장의 변동기에 나오는 정책들은 서민들을 좀 피해를 줘요.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돈 많으신 분들이 절대 집을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비싸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그거 사서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비싼 집은 다 연예인이 사더라고요. 그쵸. 연예인분들은 연예인분들은 요즘 안 사요. 진짜요? 이제 뚝 끊어졌어요. 비싸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시장이 비싼 상황 속에서 막 정부가 대출해 줄게 이러면 무주택자분들이 마음 급해서 사실 거잖아요. 혹하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정책들이 무주택자한테 맞춰져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럼 이렇게 하자는 거죠. 부동산 경기 살리고 싶어? 그러면 돈 있는 사람한테 돈 더 꺼주란 거예요. 사라고. 근데 안 살 겁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왜요? 부자들이 돈 꺼줄게 집 좀 사주세요. 그럼 사줄 것 같으세요? 부자들한테 돈 꺼줄게 미분양 아파트 사세요. 이러면 살 것 같으세요? 누가 삽니까? 무주택자와 서민들만 사는 거예요. 영악한 사람들은 안 사죠. 안 사죠. 그래서 저는 열받는 거죠. 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의 설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되게 기대가 컸잖아요. 왜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가 너무 뭐 하염없이 정책을 많이 특단 조치하면서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번 정부에도 기대가 컸기 때문에 뭐 실망감도 있으실 텐데 이광수 대표님이 볼 때 아직까지 내놓아진 부동산 정책을 보면 몇 점 정도? 저는 49점 정도 주고 싶어요. 100점 만점. 낙제일세. 네, 100점 만점.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정책이요, 한 50점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50점을 넘은 정부가 있었나요? 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제가 볼 때. 부동산의 국한에선. 한 49점 다, 48점.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건 그걸 넘기를 기대하는데, 그럼요. 그걸 전혀 못 넘고, 그냥 기대 수준의 정책, 뭐 이 정도? 아유, 뭐, 기대할 거 없겠네, 아직까진. 이런 근데 거죠. 우리가 역사책을 읽는 이유가 과거의 찬란한 성공을 보라는 게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잖아요. 이거는 이래서 실패했으니 현대에서 하지 말자라거나 뭐처럼 과거에 내왔던 정책 중에 수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고쳐쓸 수 있는 이 시기에 다시 맞는 정책들이 있었을까요? 옛날에 좀 반추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네네, 정책이. 네.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가장 오래된 정책 중에서 네. 그 이승만 대통령 때 그렇게까지 큰 내려갈 줄은 몰랐는데요. 너무 가나요? 네. 아니요,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네. 과거에 있던 정책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오래된 거 사람들이 생각 안 하니까 네. 이거 없었던 정책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때 그 토지 개혁을 해요. 토지 개혁이요? 네. 일제 강점기 때나 했던.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 정부 때 일종의 그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 독식을 했죠. 통일, 그러니까 그 해방되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독립된 다음에. 네네네. 근데 지주한테 땅을 유상으로 몰수해요. 유상이요. 무상몰수는 아니에요. 북한은 무상몰수했죠. 적절한 가격을 줄 테니 땅 다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유상 분배해요. 국유지 분배. 네. 그래서 많은 서민과 중서민들이 내 땅을 갖기 시작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일부 학자들도 많이 동의하는 바지만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땅을 지키려고. 그렇겠다. 만약에 내가 땅이 한 칸도 없었으면요. 북한한테 완전히 졌을 거예요. 그렇죠. 뭐 아우지가 뭐 또 고좀 그렇죠. 황령도가 뭐 그렇죠. 차라리 북한한테 가서 뭐 인생 열심히 뭐 있냐 살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자. 맞아. 근데 내 땅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맞아. 처음으로 내 생애. 멋져. 내 가문에서 네.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항하고 이런 민심이 글로 안 가는 거죠. 된다. 글로 안 가는 거죠. 오호. 사실은 이 몰수 유상 분배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자가 보유한 분들을 많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가 보유자들이. 네, 자가 점유. 정확한. 네네네. 서울이요, 주택의 자가 점유율이 43.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50% 이상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렌트한 거 아니에요? 투자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갭 투자 이런 걸로. 네.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투자해놔. 네. 세종시에 살다가 투입되고 많이 사놨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거주하지 않을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요. 네. 네. 왜냐면 어려울 때 내가 거주하지 않으니까 막 팔어. 그러니까 집값 많이 빠져. 그죠? 내가 거주하는 집은 안 팔잖아요. 못 팔죠. 못 팔죠. 네, 아까 한 채 사시는데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투자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지면 바로 팔아버려. 그리고 또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투자로 막 사. 맞아.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자가 점유율을 올려야 돼요. 실소유자들. 그렇죠. 실제로 점거자들, 예.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승만 때 쓴 정책, 내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이 아니라 임차인보다도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을 늘려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그게 나라의 행복도에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요,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자가 점유율이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집이 한 채인데도요, 자기는 전세 살고 다른 데 집 가지고 있어요. 왜요? 거기 투자해놓고 사는 거예요. 맞아. 예. 내가 거기 필요도 없는데. 실명을 밟고 계시지만 내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 되는 정책이라면 그때. 예. 그때 사실은 정책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에요. 조봉암 총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사회 개혁적인 그런 그 모델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 완전 보수잖아요. 네. 근데 조봉암 총리는 완전 개혁이고 막 심지어 사회주의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채용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하고 다르더라도 좋은 정책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맞아. 근데 지금 정부는 그게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정부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수많은 정부들이 갈라치기로 본인들의 재미를 봤기 때문에 네. 진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그렇죠.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또 필요하다. 네. 예.